우리 시장이 지금 수급 쪽으로 이거 비정상이라니까요. 비정상적인 수급의 꼬임이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서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 상황은 지금 가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그들이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댓글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ETF 그만 얘기해라. ETF 때문에 그렇다는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네. 그러시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 후유증이 지금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는 게 지금 급선무이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이 또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간 걸 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유혹을 그냥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받아들이되 가만히 있는 것도 물론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그 구간 동안에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투자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이 같은 그러니까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는데 이 정도 밀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렇게 밀린 거 이건 요즘에 변동성이 크지만 이렇게까지 밀린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투자 심리의 위축이 아니고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7월 14일 날 저점을 한번 찍었죠. 네네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게 네. 6,448포인트 정도. 네, 맞습니다. 였고요. 그리고 어제 6,400포인트를 깼었습니다. 잠깐. 잠깐 깼다가 다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을 좀 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을 뭐 한 의원님 더 뭐 전문적으로 많이 보시지만 오늘 시장을 외부의 변수나 매크로 이슈나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점 찍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뭐 대만이 급락했다든지 네. 아니면 일본도 같이 급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미니 선물들이 네. 야간 선물들이 뭐 빠졌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딱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까 두 분 말씀 나누신 것처럼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우리가 매크로 시황을 볼 때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논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 부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했잖아요. 네. 2,600부터 9,3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 제가 31년 동안 뭐 증권맨으로 있으면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두 배씩 오르고 외환위기 때도 300에서 1000 뭐 이렇게 올랐지. 네. 이거 요번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올해 많이 올랐던 것은 ETF 전성시대라고 하면서 모두 다 ETF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은 광고 있잖아요. 네. 전부 ETF예요 지금은. 전부 아파트 광고판에도 ETF 다 ETF만 있는 ETF 전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연초에 ETF의 전체 총 운용 금액이 총 자산이 30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540조까지 240조가 들어왔어요. 내가 늘었네. 네. 그래서 240조가 들어오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신나게 팔았죠. 네. 너무너무 신나게 팔았을 네. 거예요. 뭐 보통 팔 때는 좀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계속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받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팔면서 그걸 전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ETF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ETF의 전성 시대. 그러니까 바야흐로 우리는 ETF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두 다 ETF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ETF의 안에 있는 구성 종목 안에서 우리는 거래해야 된다. 네. 주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레버리지 ETF가 딱 이제 출시가 되면서 피날레를 장식을 한 거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든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하면 그 후유증이 꼭 나타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은 그런 후유증의 바탕하에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동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쯤 되면은 소위 레버리지 ETF 이제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데 그게 한 뭐 70% 이상 해소됐다라고 자료들 막 나오잖아요. 네,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들 자료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맨날 레버리지 핑계만 댔지만 2배짜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거의 나머지의 ETF들 다 포함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전체 시장에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거의 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서 딱 제 느낌은 네. 아직 남았구나. 아직 이 해소 과정이 완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오늘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변동성 완화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커진 거는 여전히 그 단일 종목 관련 상품들이 거래가 너무나도 활발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고요. 네. 사실 한 의원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음모론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 마지막에 이거를 그 ETF하고 기초자산하고 가격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위 그래서 마지막에 일부 세력들의 공매도가 있지 않냐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꼭 마지막에 변동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그 부분에 좀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정방향 이거 2배짜리는 예. 회전율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한 그 100%밖에 한 2배밖에 안 예, 예. 되는데 그 인버스 회전율이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이 현상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죠. 플러스 6%에서 뭐까지 오는 이런 시장이 하루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루 일간 변동성이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기사에 나오던데 하루 일간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1위가 7월 달이었다면서요. 2위가 올해 6월 달. 그리고 3위가 언제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3위가 뭐 대형 위기 때 아니었어요? 3위가 외환위기 때, 아. 4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니까 이건 정상적인 건 분명은 아니죠. 네. 근데 뭐 때문에 이랬는가를 뭐 찾아야 되고 우리야 투자자이지만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대책이 나오기를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F4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딱히 막 내놓는 게 별로 없죠. 네, 없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으로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인버스의 회전율이 훨씬 높다는 거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2배 위쪽에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컸었겠죠. 회전율이 높았겠죠. 그런데 당연히 레버리지는 회전율이 높은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상한가 또는 뭐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 조정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이걸 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아마 이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늘상 우리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예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래라. 올라갔던 내려갔던 그래라.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나는 어떤 지금 투자 대응을 할 것이냐만 생각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환위기나 예.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PER이 예. 더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같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근데 이제 멀티플은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멀티플은 약간 그때 상황에 맞아서 얘기를 하는 편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절대 저평가하고는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단은 분명히 방어되는 어떤 순간이 올 거라는 거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막 내려가면서 말도 안 되게 그냥 내려가는 그 시장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상은 항상 정상으로 온다. 우리 증권맨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올라갈 거야. 이제 저점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그거 이전에 약간 비정상적인 수급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 내용도 네. 이걸 지나고 나서 우리 지금 여기 너무 많이 빠졌어. 이제 올라가야지 이러는 거지.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출연하시는 여러 방송들을 좀 모니터 해보니까 이번 주가 지수 하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6,400에서 하방이 더 열릴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걸까요? 정확한 워딩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고요. 이번 주에 지수의 저점을 확인하는 주간이다. 뭘 하지 마라. 네. 여기서 뭘 하지 말고 확인하면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차트나 지수가 하단이 어디냐 상단이 어디냐는 다분히 심리적이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던진다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급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락을 그냥 다시 일시적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저 6,000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네. 6,000포인트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 뭘 액션을 취해야지 이번에는 그걸 하지 말고 여기서 좀 확인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좀 실망스러운 거죠. 네. 왜냐하면 이중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중저점 찍고 오늘 양봉으로 만약에 끝났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화면에 같이 띄워지시나요? 이렇게 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평선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과 하락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쭉 내려오면서 이 라인에 고점 라인을 쭉 이은 라인이요. 지금 여기는 이평선이 없는데 10일 이평선이 여기 걸쳐져 있어요. 10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를 지금 4주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일 이동평선 빨리 위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0일이 뭔가 심리적으로는 약간 저항이 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왜 보통은 20일선을 많이 쓰시죠. 근데 왜 제가 10일로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요.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강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 11일 이동평선을 안 깨면서 올라왔어요. 계속. 그래서 내려올 때도 그게 꺾어서 왔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11일 이동평선을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11일 이동평선이 7,070이 어저께였고 오늘 봤더니 이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7,020포인트, 7,030포인트였어요. 아까 오늘 고점이 7,100 얼마였죠? 부근까지 갔었죠. 7,166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7,100포인트 위에 있었으면 이거는 11도 평선 위로 올랐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저점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깨져버렸고 6,797포인트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역시 11도 평선을 안 되네. 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전저점 다시 깰 수도 있네? 라고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이 심리가 그 생각 자체가 이제 매수가 여기서 반등해도 이제 매수가 약해진다고요. 매수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수 공백으로 인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여기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오늘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봐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6,797포인트니까 직전의 저점이었던 6,200, 400 그러니까 6,300으로 하겠습니다. 6,300을 또 지지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근데 뭐 다들 지금 뭐 알파벳 실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게 보기 위해서 막 기대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이제 주식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고점으로 또 밀려가지고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건 맞지만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끝나긴 했죠. 오르긴 올랐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밑으로 내려왔으면 무조건 6점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 확인의 시간은 좀 남아 있다라는 정도 생각합니다. 저점은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닥 영역으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전반적으로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서 6,000포인트를 만약에 찍는다. 네. 그 정도로 간다. 그러면 저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수 리밸런싱이 6월 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면서 소위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더 높은 부분이 기계적인 매도라고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내려온 상태예요. 첫 번째 그게 됐고요. 두 번째는 작년부터 지수가 2,600에서 9,000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있었습니까? 신규 매수가?
거의 없. 신규 매수 거의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기관들은요. 기관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뭘 파느냐? 자꾸 차기 싫은데 네. 뭘 파느냐? 갖고 있는 게 기존에 올라와서 들어왔던 판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입장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지만 돈은 이만큼 있는데 신규로 사서 더 벌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떨어져? 그리고 환율도 좀 고점에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작년에 급등할 때 내가 참여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상반기에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떨어질 땐 개인들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파는 걸 받으면서 우리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죠. 개인들이 파는 걸 밑에서 받아서 그 수익을 추구하려는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일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걱정을 자꾸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여기서 액션을 취해서 뭐 주식을 또 사서 뭐 또는 저가 매수한다 그러고 물타기 한다 그러고 샀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당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액션을 취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가능성을 양쪽으로 다 열어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바닥 확인했다라는 심리가 강해질 때 예.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주식은 항상 늘 그렇죠. 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야 이거 지금 저점 확인한 거야 확실히? 아니잖아. 스스로 알면서도 야 이만큼 내려왔는데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좀 저가로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행동이 먼저 옮겨지는 거죠. 마음은 있어도.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터닝하는 거 보고서 사라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는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돈이 남았으면 이건 진짜 잘 써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그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최근에 뭐 외신이나 이런 데 다른 보고서 봐도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좀 청산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조금 장중에 밀렸는데도 외국인이 한 2.5조 정도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의무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보면 반도체가 12% 13% 올랐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워낙 큰 돈이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아래에서 강력한 저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웬만한 매수 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반도체에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도 생겼고 좀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거기는 파생상품 연관된 거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콜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우리하고 대입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도 그러면은 그걸 바톤 터치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우여곡절이 우리는 수급의 왜곡 현상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미국은 가만히 보면 S&P 500은 S&P 500 신고가 나겠죠, 곧. 네. S&P 500은 안 밀렸지 않았습니까? 그쵸. 왜냐? 걔들의 반도체는 시가총액 상위가 아니에요. 그 하단에 있습니다. 빅테크의 M7이 시가총액 상위이지 그들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15% 빠졌던 올라갔던 전체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50%가 반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는 영향력이 변동폭이 훨씬 더 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 신고가 내겠지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너무 힘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달 새 4배 가까이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심리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변동성 견디기 싫어서 가는 수요도 예. 있겠네요. 역시 그냥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야. 미국 시장 잘 안 움직이지만 애플 봐 고생시켰지만 다시 신고가 나잖아. 엔비디아 봐 다시 오르잖아. 그리고 알파벳 이런 거 요즘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사서 안정적으로 그냥 수익을 내지. 와 이렇게 변동성 심한데 너무 힘들다라는 심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의 심리는 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여기서 터닝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마음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실 상황은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맞아요. 그걸 가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그들이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의 주범이 댓글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ETF 그만 얘기해라. ETF 때문에 그렇다는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네. 그러시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 후유증이 지금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는 게 지금 급선무이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이 또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간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유혹을 그냥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또 미국 들어오겠죠. 갔냐는 식으로 또 네, 다시 또 들어올 수 오겠죠. 있겠죠. 이건 시장의 이제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대략 바닥 영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항상 이제 바닥은 뭐 확인했다고 하지만 올라가려면 총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불을 붙이는 네. 기폭제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시는 유력한 좀 기폭제들, 총매들은 좀 뭘로 보고 계실까요? 그게 좀 어렵죠. 네. 지금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네. 혹시 아시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다들 뭐 기대하는 게 다음 주까지 있는 예. 빅테크 실적들이 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지금 전부 다들 얘기하는데 제가 저 우리 회사 방송에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막 얘기했더니 막 3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지금 알파벳 얘기를 네. 좀 하지 않습니까? 알파벳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견조하게 괜찮게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탄탄하고 견조한 실적을 내는 사업을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실적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네.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KPX 네. 자본 지출을 더 확장시키고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시장의 시그널을 줄 거냐라는 건데 근데 저는 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여태까지 쭉 KPS를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 워딩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KPS 증가시킬 거라는 것들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서프라이즈로 이번에 뭘 발표할 거냐? 그러기에는 좀 기대하기가 이미 굉장히 높은 자본 지출에 대해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라서 네. 그 범주 내에서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맨날 기대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호재가 되고 거기가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예전에 전 트레이더로 살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런 반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9,000포인트 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2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파벳이 이번에 자본 지출을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더 오를까요? 힘들 수 있죠. 아니죠, 네, 아니죠. 많이 똑같은 올라왔는데.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알파벳에서 자본 지출을 더 얼마나 해주는가를 매개로 삼아서 이번에 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심리는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저점을 찍는 어떤 매개체가 돼서 이제부터 출발할 거야. 이건 좀 너무 우리가 과한 욕심 아닌가라고. 바닥 확인해 주는 정도로만 보면 네,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을 이끌 만한 총매제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미국판 깐부 회동이 예견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SK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예. 네이버 뭐 수장들이 모여서 네네.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단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급적 왜곡 현상이잖아요. 이건요. 수급적 왜곡 현상이 꼬였다. 우리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곡이 수급이 꼬인 게 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이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계속 힘드니까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그 모멘텀으로 해서 이게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파벳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이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의 특히 IT 기업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전부 다들이
기대 심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보다 직접적인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죠. SK 실적 발표.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냐면요.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막 기대하다가 잠실적 발표하면서 빠져요. 그리고 본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치로 볼 때 그런 경험, 아마 자료 보시면 그렇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할 때는 왜 그러면 오르느냐? IR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IR 하면서 가이던스를 주면서 향후에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 본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위 시장에서 맨날 얘기하는 LTA 장기 계약을 아마 근데 기업의 이게 비밀 사항이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공개 못하는 걸로 알고 못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시장에 회자가 되면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가격에 했을지. 네. 만약에 지금 가격이 100에서 1000까지라면은 평균 가격 500으로 했다고 하면 악재죠. 좀 더 높은 가격에 이거를 하면은 이건 분명히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본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와 LTA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회자가 되면 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LTA 장기 공개약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두 달 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LTA 장기 공개약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반도체의 재평가 재료다. 이거는 프리미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7월 달부터는 갑자기 장기 공개약이 무슨 재평가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약에 불과하다. 좀 평가를 저하는 분위기로 많이 옮겨갔더라고요. 이건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걸까요? 한 달 전에 주가가 오를 때 나온 거고 지금은 내릴 때 나온 거니까 거기에 껴맞추기 했던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기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이익의 성장률을 포기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정확하게 그거지 이게 않습니까? 안정성. 이게 안정성을 그래서 구조적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답이 거기 그냥 딱 나온 거예요. 주가는 이익률의 기울기입니다. 주가의 기울기는 이익률의 기울기예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익률이 더 크게 증가하지 못하면서 멈춰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위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익률의 기울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는 점차로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막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만하겠구나라고 그쪽은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익이 예전에 사이클링이었을 때는 이만큼 고점 찍다가 또 이익이 막 내려왔다가 예전에 폭이 되게 컸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락할 때 예전처럼 다시 급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절대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안정화되고 수급 안정화되면서 반등할 거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근데 반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전처럼 신고가 내면서 300만 원 넘어서 400만 원 이거는 지금 LTI 계획 때문에 거기서는 좀 우린 한 발 물러서자. 대신 반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전처럼 급락하고 이러지 않고 얘들이 일정 구간에서 우리 그 엔비디아가 6개월인가 박스권에 있었죠. 네, 맞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럴 개연성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거기서 수익률이 많이 안 나면 네. 시큰둥해지겠죠. 돈은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변동폭이 위아래 10%뿐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들은 요즘에 다른 섹터의 종목 다 반토막씩 다 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빈집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급 빈집. 수급 빈집 얘기하는데 저쪽에 밑에 있는 거 잠깐 사서 뭐
보통 우리 주식을 보면은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갔다 지금 20,000원짜리 내려 뭐 25,000원 내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20,000원짜리가 30,000원만 가면은 50%잖아요. 잠깐만 올라가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돈은 분명히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순간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바라는 수급 순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급 순환은 삼성제,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 레버리지에 그거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안 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매달려 있지 않겠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겠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 ADR과 네. 본주와의 이 괴리는 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벌어지고요. 좋을 때는 쫓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다른 ADR도 그랬고요. 우선주하고 본주도 그래요. 우선주하고 본주 시황이 안 좋을 때 우선주가 굉장히 낮고요. 네. 그런 이제 그 시황에 모든 게 다 시황에 맞춰서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벌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본주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ADR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ADR 얘기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저평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반도체가 전부 다 좋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면 쫓아가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여기서 주춤하고 있으면 그렇게 쫓아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ADR을 바라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ADR이 전체 2.몇 %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총 주식수에서. 본주를 따라서 ADR이 움직이는 거지 ADR 따라서 본주가 움직이는 거는 처음에 상장할 때의 이벤트지 않습니까? 하나 이벤트. 예, 그러니까 지금 본주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DR이 급등했다고 기대감을 갖고 뭐 이런 것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죠. ADR 급등하면 우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어제 ADR 급등했는데 오늘 그래서 따라가다가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이제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수급 쪽으로 이건 비정상이라니까요. 비정상적인 수급의 꼬임이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서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받아들였으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앞으로의 하락을 뭐 예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흔들림만 유발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정말 어렵죠. 더 많이 어렵죠. 처참한 상황인데요. 예. 1200까지 갔다가 기대감으로 막 갖고 있었던 700까지 깨질 뻔했던 네. 걸로 보고 있어. 예. 코스닥 시장은 처음에 시작부터 좀 잘못했죠.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시작의 개념 자체가 좀 잘못했죠. 뭐 시간이 있으면 잠깐 좀 말씀드려볼게요. 시간 있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당했습니다. 네. 왜요? 절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네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맞아요. 왜냐하면 밸류가 기본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밸류가 원래 높습니다. 원래 높은데요. 그러니까 밸류를 정상화시키는 걸로 코스닥을 똑같이 보면 안 됐는데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처음에 좀 잘못된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받쳐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수급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 지수는 올리지 않을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막 사면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150 이렇게. 예, 그것만 사가지고 올리면 지수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내려간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즈음에 같이 나온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거예요.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지. 코스닥의 신용융자 금액 계속 떨어진 거 보셨죠? 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담보 부족으로 다 반대매매 손해 본 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손해 보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빠져나오면서 신용거래를 했다는 거는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투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면서 이거를 복구를 어디서 합니까 빨리. 그걸 레버리지로 간 겁니다 거기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게 최근의 일이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번엔 코스닥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세 상승은 두 가지로 왔어요. 하나는 AI 기술 혁신 사이클로 왔습니다. AI 기술 혁신 사이클인데 AI 기술 혁신 사이클 중에서도 인프라로 왔어요. 하드웨어로. 네. 인프라 구축하는 거로 왔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정책 사이클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개혁이 있었어요. 미국은 제조업 부활 정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의 인프라 구축, 이거 전부 다 대형주에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에 있어요. 우리 코스닥에 있는 거의 끼지를 못합니다. 낀 게 없었어요. 가령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거버넌스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버넌스 개혁의 가장 수혜라 그러면서 가장 많이 뜬 게 뭐예요? 금융회사지 않습니까? 네, 은행. 금융회사는 금융주주 은행들은 당연히 거버넌스 개혁이 있으면 최선두로 나서야죠. 왜요? 정책 싸움이니까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어디가 됐어요? 대기업들, 대기업 지주사들 떴잖아요. 네. 왜요? 이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당연히 거기도 눈치를 보니까 거기부터 먼저 움직인 거잖아요. 코스닥에 있거나 중소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한 데도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어요. 전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처럼 이제 작은 기업들마저도 거버넌스 개혁에 동참하는 순간이 되면서 얘가 진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여하튼간에 지금까지는 거버넌스 개혁에도 AI 사이클에도 제조업 부활에도 전혀 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활성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얘기하면서 코스닥 뭐 액티브 ETF 뭐 이런 것도 막 올해 초에 만들었잖아요. 나왔었죠. 그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다 손절매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 악화된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들면 지금 코스닥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7월 달인가 뭐 코스닥 몇 주년이라고 하면서 활성화 30주년 대책 얘기 막 기념행사, 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9월에 하겠대요. 뭐 다음 달 하겠다도 아니에요. 9월에 하겠다는 거야. 9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증권사 보고서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9월 이후에 좋아지지 않겠냐고. 네. 그렇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들 지금 코스닥을 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코스닥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진짜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지난주에는 HLB 팩토로 하한가 가고 이번 이번 주에는 주도 참사가 여러 번 났더라고요. 삼천당제가 하한가 가고 네. 코르티시자 하한가 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코스피도 변동수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코스닥 가서 이거 안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거든요. 이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스닥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코스닥은요. 밸류업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코스닥은 시스템을 고쳐서 정상화시킬 거야라는 것을 자꾸 가이던스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나는 해도 얘를 가지고서 해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 주는데 코스닥 활성화 자체 얘기해놓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승강제 얘기만 딱 던져놓고 있거든요. 승강제는 왜 지금 못하고 있을까요? 승강제 일본처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소위 밸류가 좋은 가치가 좋은 기업들만 살렸어요. 네.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과청판 요번에 창신 메모리 과청판에 상장합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거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밸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코스닥에 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싸우겠죠. 만약에 가치 위주로 코스닥을 살리겠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이오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기술력이 있는 작은 기업들. 그럼 얘네들은 뭐 그러면 부실 기업이에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코스닥은 처음에 활성화 대책 얘기할 때는 저도 그런 말씀 좀 드렸기도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수는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종목보다는 지수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거꾸로. 지수 말고. 야, 지수 이제 어렵다. 지수 어렵다. 코스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속아서 네. 그 나중에 이제 승강제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이런 데로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를 움직이면서 좋아지게 하는 이제 활성화 대책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부르짖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정화 대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은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유망한 쪽은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을 좀 보세요, 대표님. 그냥 저는 코스피 코스닥 다 일관되게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AI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AI 사이클의 진행은 뭐였습니까? 2023년 1월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 출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후에 상승을 한 게 GPU, 그래서 HBM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HBM 들어가니까 D램이 상승한 거고, D램 상승하다 낸드 상승했잖아요. 네. 기판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례가 그쪽에서는 어디가 될까?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게 CPU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 있는 메모리들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춰선다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는 젠스랑 CEO가 와서 얘기해주고 갔어요. 그 다음은 에이전틱과 피지컬이라고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네. 근데 그쪽은 매매하기 되게 어렵죠. 그때 젠스랑 CEO가 얘기하고 나서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 40%난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일주, 그룹, 이주 로봇 막 올랐다가 이런 원위치 그런 것들이 돌아왔죠. 네. 다 빠진 거잖아요. 두산그룹, LG전자그룹, 뭐 현대차 그룹 이런 게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실체가 없고 내러티브로만 올라서. 맞습니다. 테마하고 주도주는요. 네. 주도주는 이익과 같이 가는 거고 테마는 이익과 같이 안 가기 때문에 테마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테마가 형성되면서 미래로 가는 거 분명히 맞아.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막 가보니까 너 이익은 없잖아. 그럼 또 원위치 오고 다시.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군요. 근데 결국은 이익을 추종하면서 가겠죠. 피지컬 AI가 되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한 축으로 가는 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연에 다니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요즘에 ETF 엄청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AI의 한 축의 사이클로 우리가 간다면 네. 반도체는 가져가면서 피지컬 AI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쪽에 물리더라도 거기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한 축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거버넌스 개혁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이 아베노미스가 총리가 된 2013년이고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로부터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배당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배당 관련되어 있는 ETF들. 요번에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금융사들은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은행주 거의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신고가 났었어요. 얼마 네. 전에도 KB금융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네.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 네. 그쪽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한 섹터를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쪽도 한 축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도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제조업 부활의 정책은 여러 가지들을 한 6가지들을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그 인프라 구축에서도 에너지 인프라예요. 에너지 인프라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는 거를 반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여전히 고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고평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증설을 해도 이익이 5년, 7년 후에 나와요. 공급 예를 들어서 변압기다. 변압기에 대한 수주를 받아도 만들지 못해요. 이미 풀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멈추면서 수급이 들어가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그 바운더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AI라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인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을 코스닥에서는 어디가 좋으냐고 질문 주셨잖아요. 해당이- 코스피에서 그렇듯이 코스닥도 똑같다라는 거죠. 섹터가 시장이 다르다고 섹터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저희가. 소부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소부장도 잘 아시겠지만 무지고평가입니다. 네, 그렇죠. 종목들 보면은 무지고평가에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요번에 대세 상승하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밸류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거든요. 반도체 투톱만 저평가예요. 나머지는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밸류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올라가는데 예전처럼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막 2배, 3배 가야지 이거는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시장 때문에 얘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P5 공장이요, 평택 네네. 공장이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모멘텀이 있는데 시장 때문에 막 빠져. 그러면 걔네들은 모멘텀 생기면 곧바로 또 올라오잖아요. 요즘 장비주 엄청 변동성 커요. 오르면 12자릿수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두 자릿수의 수익 내기는 정말 원래 힘든 거예요. 몇 년을 투자해도 되게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하루 사이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분명히 거기 모멘텀이 살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모멘텀은 있는데 시장 때문에 빠진다. 그랬을 때 그런 종목을 사서 소위 이걸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트레이딩 바이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방법은 그만뿐이 없다. 그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인상적인 말 해주신 게 주도주랑 테마주의 차이는 이제 실적에 가지고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장세 때 보면 테마주가 되게 활개를 치고 테마주 쪽에 성과가 좋은 장세가 있잖아요. 예. 이게 가르는 분위기나 기준은 좀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죠. 주도주가 있을 때는 시장이 대세 상승합니다. 음, 시장이 대세 상승을 멈추면 네. 테마주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멈추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상승 후에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하락 후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상승 후에 멈출 때는 성장 테마가 상승을 합니다. 하락 후에 멈출 때는 성장 테마가 아니고 이상한 테마들 있죠. 뭐 정치 테마나 정치 뭐, 테마, 질병 테마 막 이런 거 네. 있죠. 이거 이제 하락할 때 상승 후에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네. 질병 테마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보시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네.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 국민이 물려있는 주식이 또 하나 있어요. 예전에 2021년도에 물려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 회복을 한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전히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지? 그게 뭐죠? 현대차인가요? 현대차도 많이 올라왔죠. 그때 많이 비교하면요. 올랐죠. 어떤 게 안 올라온 거 없어요.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 맞다 진짜. 네이버 카카오예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뭐 네이버는 뭐 요즘에 뭐 먼 얘기해서 올라갔다 다시 네. 내려오기도 했지만 올라가지도 못한 카카오가 있어요. 아, 한 번도 올라. 카카오 왜 못 올라올까요? 카카오가 나쁜 기업입니까? 이익이 감익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익 늡니다 계속. 분기별로 계속 이익 늘고 있어요. 훌륭한 회사예요. 네.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톡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 소위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는 맨날 내리고 있어요. 요번에 2,600에서 9,000%까지 올라오는데도 걔는 못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었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AI 사이클인데 하드웨어 구축의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하드웨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서비스 모델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질문도 안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주식은 다 자기 차례가 있어요. 때가 있다. 예,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때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 섹터별로. 그 때에 맞춰서 하는 투자자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주장 있는 사람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지금의 때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3년 후에 뭐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벌써 땡겨서 할 건 예,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코스닥을 얘기하던 뭐 하반기 시장이 흔들리는데 어떤 섹터를 얘기하던 할 때 그러면 하반기 요번 조정 후에 다시 터닝하면은 뭐가 터닝할까라는 그때의 섹터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전혀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받아들이되 가만히 있는 것도 물론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그 구간 동안에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투자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는 게.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 20개가 있었어. 네. 그러면 이럴 때 더 줄이는 거고. 종목이 같은 섹터의 종목이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라서 로봇에 있는데 로봇 종목이 5개나 있어요. 그 줄이는 게 맞죠. 그 중에 더 대표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오늘 로봇 종목 떴잖아요. 네. 제일 세게 뜬 종목들. 상한가가 로봇이 올라갈 때 바로바로 올라가는구나. 네. 아주 작은 거 말고요. 그건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작은 거 말고 대형주군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얘가 선두구나, 얘가 대장이구나 하는 쪽으로 다른 것들을 줄여서 얘를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내 종목들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게 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잘 행동하지 잘 못하죠.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아까 질문 주셔서 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중소형주 있잖아요. 네. 네네네. 지금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어젠가가 4.6조 원 됐죠. 아, 그렇게까지 줄었구나. 네. 5조 원이 안 됐어요. 코스닥 종목이 1,800개가 넘습니다. 네.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10조씩 거래됐어요. 1,800개 한 종목에 10조 이상 거래가 되는데 1,800개가 5조 원 거래됐다니까요. 5조 원. 와.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몰랐죠.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소형주를 내가 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위험해진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급이 얇아졌으니까 조금만 밀려도 그냥 확 예, 되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같은 섹터에 내가 로봇을 하든 피지컬 AI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유동성이 없는 작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때에 좀 예쁘게 가지치기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지나고 나서 여기보다 한두 달 후에 한 의원님 뭐 전문가 한 의원 자료 제가 많이 봅니다. 네. 지금보다 6,900보다 6,700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래도 베팅을 하러 가면 저는 위쪽에 베팅하죠. 저도 위쪽으로 좀 봅니다. 저도 위쪽으로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위쪽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안 만들어 놓으면 똑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그때 만약에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네. 뭐 나중에 한 뭐 7,500, 8,000 갔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면 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네네. 지금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삼성전자가 로봇에 좀 진심인 것 같은데 예. 로봇 섹터도 앞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근데 당장 수익이 별로 안 나네. 네. 그냥 당장 수익이 나는 쪽 위주로만 좀 움직여야죠.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섹터도 대부분 그렇지만 미래의 기술이 있으면 약간 선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부품주들이 먼저 수익이 나요. 부품주들이 먼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부품주들은 너무 작은 종목을 하시면 좀 애매하긴 한데 부품주 중에서 좀 대형주군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봇주라도 이익이 좀 따라오는 로봇주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거죠. 휴머노이드보다는 네. 공정자동화에 들어가 있는 거. 네. 얘네들은 이익을 따라서 가거든요. 실제 숫자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동차주가 아니고 로봇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네. 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뭐 이게 쭉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 이익이 나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테마나 기대감 내러티브보다는 그 안에서도 실적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바꿔가야겠네요. 가야죠. 종목 예, 교체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가야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수급의 꼬임이 문제다.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오늘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박병창 MP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